대한민국이 두 번 무너질 뻔한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25 전쟁의 폭격 속에서, 두 번째는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가의 재건을 시작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해방의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폐허 위에서 산업의 불을 밝히며 국가 재건과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 이 두 지도자가 남긴 발자국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 가난, 혼란, 이념의 충돌이 겹쳐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던 시기였습니다. 그 치열한 시대 한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뼈대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움직일 수 없는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지도자가 만들어낸 국가의 초석을 다시 들여다보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지나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지도자가 남긴 결정적 선택과 결단의 순간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도자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첫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전쟁의 불길이 가시기도 전 폐허가 된 한반도 위에서 사람들은 묻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산업은 파괴되었고 길은 무너졌으며 사람들의 삶에는 희망의 불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그 치열한 질문 앞에서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린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그는 국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질서를 한반도 위에 세우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쟁의 광풍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 만들었고, 그가 맺어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기초 위에 전쟁터 한복판에서 나라의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당시 장교는 후퇴하는 병력 속에서 국가의 힘이란 무엇인가를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경험이 훗날 그가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전쟁은 그에게 국가의 뼈대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를 가르친 잔혹한 교과서였습니다. 이렇게 두 대통령은 서로 다른 길에서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하지만 전쟁이 터지던 그 순간 두 지도자는 어떤 결단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대한민국은 단 48시간 만에 국가 존망이 흔들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한 젊은 장교에게도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거대한 폭풍과 맞서야 했던 이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남침 소식이 전해지던 그 새벽,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국제사회와의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전화선이 끊기고 도시가 함락되고 정부가 대구와 부산까지 내려가던 그 혼란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대한민국만의 전쟁이 아니다. 그는 이 사실을 세계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북한군의 전차 200여 대가 남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동안 국군은 전차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시도한 외교적 호소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걸고 세계를 향해 던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고 소련의 불참이라는 천우신조 같은 순간이 겹치며 유엔군 파병이 결정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전은 바로 이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히 외교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서울이 함락되며
나라 전체가 낙동강 끝자락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옥 같은 전선에 한 젊은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1950년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터에서 전투지휘 후퇴 재편성에 전 과정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면 무엇도 유지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임을 가장 깊숙하게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대한민국의 마지막 숨구멍이자 무너지면 나라가 사라지는 자리. 포항 마산 외관, 그리고 다부동. 장병들은 잠도 있고 방어선을 붙잡고 있었고 학생들까지 교복을 입은 채 총을 들고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투 속에서 국가가 약해지면 국민도 죽는다는 명제를 뼈로 살로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훗날 그가 대한민국의 산업 국방국가 체계를 설계할 때 핵심 토대가 되는 실전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반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합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수로가 좁아 누구도 상륙작전을 상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월미도에 포성이 울려 퍼지던 순간 북한군의 보급선은 단번에 끊어졌고 낙동강에서 버티던 국군 유엔군은 숨을 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불과 13일 뒤 서울 탈환.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고 국군은 북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 10월 평양 함락. 대한민국은 패망의 문턱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흐름 뒤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파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파도는 이미 압록강 너머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압록강을 넘어온 그 거대한 그림자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1950년 가을, 대한민국은 전쟁의 지옥문에서 기적처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서울 수복, 평양 함락. 국군과 유엔군은 북으로 전진했고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압록강 건너편에서 한반도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 그는 미군이 국경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안보선이다. 미군을 막지 못하면 중국의 미래도 없다. 이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압록강을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빛도 차량도 통신 장비도 쓰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집신을 신고 중공군의 꽹과리 소리는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의 소리보다 더 큰 울림은 북녘의 혹한 속에서 벌어진 인간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서방 정보망은 그들의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엔군도 국군도 이 거대한 파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11월 유엔군은 중공군의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산 전체를 뒤덮는 병력의 파도에 직면합니다. 영하 30도. 군인들의 총열이 얼어붙고 보급선은 끊기고 체온은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장병들의 후퇴와 재편 과정에서 국가의 한계와 군의 취약함을 처절하게 체감했습니다. 국가가 약하면 전선은 무너진다. 전선이 무너지면 국민이 희생된다. 이 날카로운 감각은 훗날 그가 국가 기반을 재건할 때 크나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중공군은 처음엔 그림자처럼 나타났고 곧 빛을 삼키는 파도처럼 전선을 덮쳤습니다. 1951년 1월 4일 되찾은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서울이 다시 함락됩니다. 역사에 기록된 일사 후퇴. 대한민국은 혹한 속에서 또다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시기, 역사의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위대한 장면 하나가 탄생합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포위된 미 해병 1사단과 유엔군 병력,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려는 피난민 수만 명. 1950년 12월의 흥남 부두는 절망과 공포와 눈물이 뒤엉킨 마지막 통로였습니다. 그 순간 미 십군 단장 알몬드 장군은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난민부터 태워라. 전쟁 역사상 보기 힘든 인간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 승객 정원 60명에 불과한 배에 1만 4천 명의 피난민이 탑승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탄생자 5명을 포함해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이 장면은 훗날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며 전 세계 해양사에 남게 됩니다. 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전쟁은 외교의 책상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의 휴전 반대를 선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단이 고착되는 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르는 결정이다. 그의 강경한 입장은 한편으로는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강하게 보장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절박한 외교전은 훗날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이 다시는 북한의 기습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의 안전판을 만들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고 전선은 다시 38도선 주변으로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깨닫게 됩니다. 총으로만 끝날 전쟁이 아니다. 말과 외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그릴 비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적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1951년 여름 38도선 부근에서 이어진 고지전은 승리를 가져오지도 패배를 확정하지도 못한 채 끝없는 희생만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너무 길었습니다. 양쪽 모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를 움직인 제안이 하나 등장합니다. 소련이 정전협상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전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군사분계선. 전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었고 어디를 기준으로 선을 긋느냐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갈등의 본질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공산군은 말했습니다. 포로는 전원 강제 송환해야 한다. 유엔군은 단호했습니다. 포로 개인의 의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교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가치 충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상이 길어지며 국제사회는 휴전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시선은 그보다 훨씬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단이 영구화되는 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으로 자르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후 한반도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걱정했습니다. 휴전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위협을 남기는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끝자락에서 세계가 숨을 멈추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유엔군과 사전 협의 없이 전격 석방한 것입니다. 협상장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정전협상은 파탄 직전까지 흔들렸고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 결정은 이승만 대통령이 노렸던 목적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은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만으로는 보호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은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결과 체결된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 존재하며 북한의 또 다른 침략을 막는 결정적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대표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습니다. 분단을 인정하는 휴전은 대한민국의 길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 1개월 총 1129일에 걸친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정전이라는 이름의 멈춤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대한민국은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전쟁은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전쟁, 국가를 일으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전면에는 전장에서 국가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본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폐허가 된 나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을까요? 1953년 7월 27일 총성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전은 전쟁의 끝이 아니었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군사분계선이 그어진 채 긴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더 혹독한 현실이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국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로는 끊기고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나라 전체가 잿더미처럼 보였습니다. 남북을 합쳐 군인 사상자 200만 명, 민간인을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고아 10만 명, 배우자를 잃은 여성 30만 명, 흩어진 이산가족은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는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쌀마저 부족했고 전쟁을 끝낸 나라가 아닌 막 전쟁을 시작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치열하게 체감한 인물, 박정희 대통령. 그는 전선에서 보았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군이 무너지고 군이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진다는 사실. 국가가 약하면 국민 전체가 희생된다는 냉혹함.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는 전쟁 전의 나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총을 내려놓고 나라를 세우는 전쟁에 들어섰습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맡게 되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가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공장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천과 도로는 비만 오면 끊겼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농촌에서 가난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의 시선으로 전쟁터에서 익힌 병참 감각으로 국가 전체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철강이 있어야 산업이 생기고, 산업이 있어야 군이 강해지고, 군이 강해야 나라가 지켜진다. 이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원칙 위에 대한민국 근대화의 설계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선진국 지도자들을 만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성공할 나라입니다. 그의 확신은 결국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첫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고 그 돈으로 철강, 전기, 시멘트 기계 항만을 건설합니다. 1970년대 초 포항의 바닷가. 어둠 속에서 불덩이처럼 솟아오르는 첫 용광로의 빛. 이 순간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징표였습니다. 새벽 용광로가 처음 불을 밝히던 순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는 그 붉은 빛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노동자는 그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로 일어나겠구나. 그 말은 현실이 됩니다. 국가 산업의 심장인 철강이 뛰기 시작하자 조선 자동차 기계 수출 산업이 연달아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또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만 발전하면 국가는 절반만 산다. 그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전국적인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지붕을 바꾸고 길을 닦고 개천을 정비하고 창고를 짓고 공동 작업장을 세우며 농촌은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마을, 다음엔 100마을, 마침내 전국으로 번져가며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의 의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으로 국민 모두의 말이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불과 20여 년 만에 수출국가, 산업국가, 성장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전쟁 직후 원조를 받던 나라는 이제 세계에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독,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한국의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근대화의 기반. 이 두 축 위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고 세계가 놀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정, 번영, 자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 시대의 결단과 희생, 그리고 리더십이었습니다. 전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 그 기적의 중심에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의 의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다음 기적은 누가 만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짚어 보니 어떠십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결단, 국민의 의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뎌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절을 직접 살아낸 분들, 그 시대를 기억하는 가족을 둔 분들, 또 그 역사를 전해 들으며 자라난 세대까지 여러분이 간직한 이야기와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기록이 다음 세대에게는 소중한 역사책이 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잊혀져가는 시대의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